이제 오늘 수업이 기출문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남은 게 22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23학년도 구평, 23학년도 수능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6평 이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한 것처럼 이제 사설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원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의고사를 구매를 할지를 좀 안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건 3학년은 이제 한수 모의고사로 진행하기로 했고,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 구평 보기 전에, 올해 구평 보기 2주 전에 작년 구평을 풀어볼 겁니다. 마찬가지 올해 수능을 보기 전에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수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제 실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요 23학년도 6평은 22학년도 수능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6평의 문제는 어떤 지문이든 모든 지문이 다 좋습니다. 다시 지금 이번에 설명할 23학년도 6평, 작년 6평은 모든 지문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사실 6평보다 좀 9평이 좀 쉬웠거든, 작년에. 그러니까는 이 정도 수준을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그 9평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작년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9평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6평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 수능은 9평보다도 쉬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6평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문을 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 막 우리가 19학년도 수능 때처럼 와 지문의 정보량도 많고 지문도 길고 힘들다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를 풀 때 답이 생각보다 한 번에 나오지 않아서, 생각만큼 모든 선택지들이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등급컷도 좀 낮아. 일단 화작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작입니다. 화작은 88, 79, 71, 61 88, 79, 71, 61 그 다음 언매예요. 언매는 84, 76, 68, 58 84, 76, 68, 58 등급컷이 낮은 것도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게 눈에 띄냐면 1컷과 2컷의 차이입니다. 1컷과 2컷의 차이가 커. 지금 화작의 경우는 9점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언매의 경우는 8점 차이 납니다. 이 정도 극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 확실히 상위권과 중위권이 좀 구분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못해도 올해 수능은 이 정도 수준일 거야. 다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문이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얘기했잖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니지. 22학년도 수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좀 키우셔야 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문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사실 첫 번째 지문, 요 독서론 지문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이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23학년도 그 다음에 그 6평하고 9평의 선택 과목 문제들도 좀 풀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작년의 수능은 6월이든 9월이든 선택 과목이든 뭐 공통 과목이든 수준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수능이 쉬웠다는 거야. 반대로 6평하고 9평에서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보여주는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올해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지금 우리가 공통 과목 중심으로 문학하고 독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작 마찬가지야. 특히 화작은 충분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왜 제가 첫 번째 지문을 지난번에 시간 안내할 때 5분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5분 안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거든. 그런데 보통은 이 첫 번째 지문을 한 3분 이내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야. 당시에 이 지문에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좀 버벅댔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독서론 지문인데 여러분들에게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어.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풀었던 거는 어땠냐면, 설명 대상이 보통 하나였어. 글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글의 가치, 그리고 글의 가치를 드러낼 때 이제 성현의 독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독서로는 지문을 구성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설명 대상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 지문을 보면 A 구간을 볼까요? A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야겠지. 그 다음이야. 3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지금 요 A 구간과 관련해서 매튜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는 4문단이야.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볼게.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4문단은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3문단에 대한 반박의 역할을 하죠. 지금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독서론 지문에서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논박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고 있다. 이건 단순하게 독서론 지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여러분들에게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올해 수능은 무조건 작년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독서론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서론을 무작정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풀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한 잘 보여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야. 1번 문제. 이 1번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찾지 못했다. 저 작년에 풀었을 때 그랬어. 사실 별로 이 독서론 지문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았으니까 그냥 쭉 읽고 푸는데 1번 문제의 답이 한 번에 안 띄는 거야, 눈에. 1번 문제의 답이 1번이죠. 그리고 요 1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 그래,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거기서 이제 쉼표를 통해서 쭉 대상들을 나열해 주지. 걔를 3개로 구분을 해봐. 지금 나열해 준 대상을 3개로 구분을 하세요. 거기다 밑줄을 쳐서 구분해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3개로 구분을 해주세요. 봅니다.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야.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그러니까 글자 읽기부터 읽기 기능까지 묶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읽기 기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제시가 된 건 일종의 읽기 기능의 사례야. 그 다음에는 읽기 기능을 어휘력과 구분했고, 그 다음에는 읽기 흥미나 동기와도 구분을 했어. 그렇게 3개야. 이거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지금 1번 문제를 풀 때 답이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1번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 실제 시험에서, 수능에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1번 문제인데, 독서론의 첫 번째 문제인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어. 그런데 선택지 다 읽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럼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다시, 지금 여러분들 올해 6평이 됐든 9평이 됐든 수능이 됐든 독서론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봐봐. 지금 이 독서론의 1번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됐던 거, 앞부분에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
요 앞부분에서의 정보를 활용했던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 지금 요 1번 문제의 정답률이 얼마냐면 63%야. 1번 문제의 정답률이 63%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두 번째 지문 있죠? 두 번째 지문을 뺀 두 번째 지문은 첫 번째 문제가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지문을 뺀 나머지 뒤에 있는 두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가 죄다 오답률이 높아. 28쪽이에요. 과학 지문. 28쪽에 1번. 얘는 오답률 58%. 그 다음에 30쪽에 1번. 30쪽에 1번. 얘가 당시 오답률 1위야. 89%. 지금 근데 이 세 문제 24쪽에 있는 1번, 그 다음에 과학지문의 1번, 사회지문의 1번 세 지문의 공통점,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들이 다 어디에 있는 정보들이었냐? 1문단의 앞부분에 있었던 정보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앞부분부터 제대로 처리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들이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얘기했어요. 다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 봅니다. 25쪽. 요 25쪽의 가나 지문은 사실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죠.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만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지문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가 오답률 3위야. 73%. 그리고 요 4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회차에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어휘력입니다. 다시, 지금 이번 회차에서 두드러지는 건 여러분들의 명확한 어휘력의 그 어휘의 사용이야. 지금 4번 문제의 경우는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공백이라는 단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 공백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졌어야 지금 4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기억과 니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디귿이 문제지. 그래서 테스트에서 사상적 공백과 연결해 보라고 한 거야. 그거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얘기했죠. 지금 6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6번 문제를 보시면 저도 요 문제 때문에 한 1, 2분을 고민을 했어. 이게 막 내가 작년에도 푸는 거잖아. 작년에도 풀고 올해도 풀었는데 이 6번 문제는 또 고민했단 말이야. 또 6번 문제를 보면 문맥상 바꿔 쓰는 거래.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돌아가면 얘는 결코 문맥으로 해결되지 않아. 다 읽어봐. 2번 읽어봤어. 그랬더니 답이 안 나와. 답이 그 숭상이죠. 2번인가? 3번. 숭상. 아니 다 이거 거기에 있는 거 교체해서 읽어봤는데 문맥이 훼손되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본 게 이제 단어의 뜻이었던 거라고. 내가 알고 있던 숭상은 그래, 믿는 것보다는 떠받드는 것을 숭상이라고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문맥을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단어로 들어가서 그 단어의 뜻을 확인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3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푼 거야.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문제의 오답률이 무려 64%입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야. 지금 이번 회차에서의 어휘 문제들은 다 까다로워. 더군다나 뒤에 있는 거 볼까? 어휘 문제. 다시, 지금 이번 회차에서 지문들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어휘에 대한 거야. 이거는 비문학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학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설명을 할 텐데 뒤쪽에 있는 어휘력을 한번 볼까요? (31쪽에) 4번이네요. 31쪽에 4번. 31쪽에 4번을 보시면 얘는 거기에 있는 단어와 보통은 어때? 문맥상 같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래.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문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다 고만고만해 보인다고. 고만고만해 보인다고. 이 얘기를 하는 그 까닭이 뭐냐면 이번 회차에서 어휘 문제가 2개가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휘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지금 올해 수능은 어려워질 거야. 그럴 때 재작년 수능만큼은 어려워지진 않겠지만 지금 요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 즉 작년 6평이나 작년 9평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점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상당히 많아요. 평가원이 못해서가 아니야. 안 한 거지. 그 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지문의 좀 구조를 좀 확인을 할게. 어려운 건 아니야. 간단하게 좀 지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렇죠. 지문은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세워졌어. 그래서 진나라가 망했으니까 한나라를 운영할 때 최소한 우리는 진나라처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진나라를 분석하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지. 이게 가글이야. 이번에는 나글이야. 나글을 보면 지금 중국에서 벌였던 상황하고 비슷하죠. 고려 다음에 이제 조선이야. 다만 차이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고려가 멸망해서 조선이 되어진 거야? 아니죠. 쿠데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글 들어가면 1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해?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야. 아니 자연스럽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면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앞에 가글에서 한 나라의 정당성을 강조하냐? 아니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어.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럴 때 제가 테스트에서 1번 있죠? 1번을 왜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느냐? 1번을 왜 요구했냐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보느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를 봅니다. 26쪽에 2번에 얘 오답률은 56%야. 56%인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제가 1번 문제와 관련해서 활용한 정보가 정답인 3번이 아니라 2번을 활용했어. 왜 그랬냐면 요 2번의 선택률 있죠? 2번의 선택률이 무려 26%나 돼. 봐봐. 지금 오답률이 56%라고 얘기를 했어. 오답률이 56%인데 지금 이 오답을 고른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뭘 골랐다는 거야? 2번을 골랐다는 얘기잖아. 맞아? 미안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오답률이 56%인데 지금 2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26%라면 얘가 오답을 한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맞는 거야? 맞는 거죠? 아니 순간 숫자가 들어가면 정신이 나도 혼미해져. 그래서 2번 선택지를 활용하는데 봐봐. 다시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 문제는 단순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의 지문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지?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고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거 풀죠. 그런데 2번 문제를 보면 공교롭게도 2번까지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2번까지가 가와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요 가글은 핵심 대상이 뭐냐?
핵심 대상이 어떤 나라야? 핵심 대상이, 가글에서 핵심 대상은 한 나라죠. 맞지? 한이란 말이야, 한. 이 한이 진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한 중심으로 가의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2번 선택지를 봐봐. 2번 선택지를 보면 앞부분에 어떤 나라가 등장해? 어떤 나라가 등장해? 전국시대가 등장해. 사실은 그러면 중요도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국시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글을 읽어보잖아? 아니, 글을 제대로 읽었잖아? 그러면 지금 2번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질문할게요. 요 2번 선택지 있죠? 요 2번 선택지가 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 1문단에 있어. 다시. 요 2번 선택지가 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문단, 가의 1문단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어렵지 않아. 지금 그 문장을 이렇게 뒤집은 거야. 그 문장을 뒤집은 거 한번 찾아봐. (1문단에서) 지금 2번 선택지가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해주는 구간이 있어요. 찾았어? 봐봐, 거기 읽어볼게.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1문단 네 번째 줄이야. 1문단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 봅니다.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다시 여기까지 잠깐 끊고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가의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야.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은 진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전국시대 혼란을 종식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전국시대랑 진이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섯 번째 줄 봅니다. 다섯 번째 줄 보면 거기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그 다음이야. 약화되었다에다가 물결 표시. 지금 이 설명은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이야? 방금 우리가 읽은 구간은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지. 그런데 약화되었대. 진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약화되었대. 그러면은 약화되었다는 얘기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전에는 어떤 거였어? 전국시대였어. 지금 그 문장을 표현을 바꾼 것이 지금 2번 선택지죠.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강했지.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한 나라 중심인데 결국에는 전국시대랑 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핵심 정보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맞지? 이제 어디를 보느냐? 2문단을 봅니다. 2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뭐가 튀어나오냐? 순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이야.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유가지. 그리고 이 유가는 한 나라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유가는 한 나라와 관련된 핵심 정보야, 아니야? 핵심 정보죠. 그런데 이 유가가 뭘 계승했대? 순자를 계승했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한 나라와 전국시대의 공통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순자에 대한 정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핵심 정보가 되어야지. 물론 차이는 있죠. 지금 1문단에서의 순자는 책이잖아, 책. 거기 양쪽에 이렇게 꺽쇠 표시 있으니까 책이잖아. 그런데 2문단에서의 순자는 사람이죠, 사람. 봐봐. 그 사람의 사상을 담은 게 순자라는 책이잖아. 그럼 결국에 순자라는 책과 순자의 사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테스트에서 1번 문제를 낸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 나라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한 게 한 나라 중심으로 내용이 좀 처리가 되겠다.
1차적으로는 진나라 한나라의 차이점이 아마 부각이 되겠지. 진나라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럴 테니까. 그 연장에 이제 전국시대와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고. 다시 글은 자꾸 연결해서 보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핵심 정보가 분명해진다는 것.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 4번 문제를 좀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아까 어휘력과 관련해서 이제 공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백은 무슨 뜻이야? 공백은 비었다는 거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럴 때 지금 여기에 그 4번 문제는 가글과 나글의 공통점을 요구하는 거야. 그럴 때 나글은 쉬워. 나글은 쉽습니다. 고려의 중심사상, 고려의 지배사상이 바로 뭐였어? 불교였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형성할 수도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글의 마지막 문단이야. 나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4문단이네요. 마지막 문단. 위에서 5번째 줄. 위에서 5번째 줄.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선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옛 국가에서, 나에서의 옛 국가인 고려에서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문제였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거긴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가에서는 사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문단을 봅니다. 1문단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줄 끝에 사상 통제,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두 번째 줄부터 이어지는 거죠. 사상 통제에 대한 거야. 거기 한번 읽어볼게.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지금 역사와 학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이사가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또한 같음으로 묶일 수 있는 거, 순자처럼 다른 사상, 지금 앞에서 부정했던 게 뭐였는데 그 역사와 학문이었잖아. 그럼 역사와 학문은 뭐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사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야 이제 C구간을 봅니다. C구간을 보면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 얘네들의 태도가 뭐였는데? 학문하고 역사를 멀리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순자가 들어있던 문장에서 뭐로 바꾼 거야? 사상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상 통제를 통해서 당시에 사상적 공백이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를 봅시다. 5번 문제는 오답률 61%. 5번은 오답률 61%. 요게 2번 선택지를 얼핏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가. 지금 5번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 구간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할게요. 요 구간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이문단이야. 그러니까 26쪽입니다. 26쪽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D가 있어. D 찾았어? D에서 한 줄 내려옵니다. 이해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그 다음에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뭘 고쳐 쓰자는 거야?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는 거지. 그런데 고려의 중심 사상은 뭐였어? 불교였어. 그러면 고려의 용어도 당연히 불교의 색채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뭐로 바꾸지? 유교로 바꾸자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2번 다시 2번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2번 선택지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5번에 2번 선택지 봅니다. 기억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 왜? 고려는 망했으니까. 고려는 망하기가 필연적인 거니까. 따르면 지금 자료를 바로잡아 깨끗이 하자. 그래야 조선이 잘 통치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문을 확인을 했다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 그거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당시에 오답률이 높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들도 똑같아. 사람 크게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도 분명 할 수 있는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문제 구성 이런 원리를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실수했던 요소들을 그 당시에 수험생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넘어갈게요. 요 세 번째 지문이죠. 이제 과학 지문. 요 과학 지문은 정말 기가 막힌 지문이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구조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글의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 글의 구조는 딱 두 가지야.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우리가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이야. 원리 및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는 인가와 순서였습니다. 모든 글은 딱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배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조와 능력을 요구하고 더불어 원리와 과정을 전개하는 이 문단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독해력을 요구를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쉬었다가 합니다.